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야, 이 경쾌한 음악 정말 금요일 저녁에 딱 어울린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경쾌한 리듬과 함께 이번 주 승부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승부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저기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세요? 봤죠. 청취율 조사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 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뭐 금방 하시네. 지금 라디오마다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17일까지예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두 분도 다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셔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뭐 라디오 들으세요? 그럼 듣습니다. 뭐 들으세요? 그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습니다.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그냥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그 간단한 도움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전화를 받으셨건 안 받으셨건 17일까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모아서 17일 이후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단 여기 나와주신 두 분한테는 저희가 공정하지 못하죠. 이 두 분한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 건 그래서 두 분은 제외하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로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지금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숨까지 차요. 정말. 네. 이게 정말 뭐라 그럽니까? 멸사봉공? 아니 저를 위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네. 선당우사? 네. 선당우사. 네. 우리 아는 거 우리 한번 사자성어 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자. 정말. 근데 날씨도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 꼭 좀 받아주시면 꼭 돼요. 좀 받아주세요. 네. 요즘 뭐 압박 받으세요? 압박받나? 자, 오늘 그러면 근데 사실 저희가 청취율은 웬만큼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저녁 방송 치고는 아침 방송만큼 나오니까 잘 나오는데 예. 이 유튜브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데 네. 유튜브도 또 많이 이제 점점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네. 다른 방송 어떤 음악 방송이신데 네.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시든지 아세요? 뭐요? 제가 이 젖은 날컵처럼 그냥 쭉 붙어 있게끔 여러분이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좋아요를 많이 보내달라. 그러면 맞아. 어쨌든 뭐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고 한데 뭐 청취율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네. 참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번이 여러분이 더 도와주셔서 발음도 안 나와. 네. 더 도와주셔서 저희가 정말 청취율에 있어서 탑을 좀 찍게끔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바깥에 PD께서 오늘 본 주제 진행할 시간이 없다고. 오늘 본 주제가 청취율 아니었나? 마무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청취율로 1시간 가도 된다고 우리 PD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청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라디오의 경우에도 포터블 피플 미터라고 해서 실제 청취하고 있는 게 바로 TV만 피플 미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청취율이라기보다는 조금 기억에 의존하는 겁니다. 청취에 대한 의식 조사 이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땡땡땡 라디오를 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듣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사람에게 청취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이게 그렇죠. 인지에 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은 YTN 신율, YTN 정면 승부. 근데 신율 교수님 워낙 인지도가 높으시잖아요. 칭찬이에요? 비판이에요? 비난이에요? 정말 엄청난 킬러 칭찬이죠. 칭찬. 근데요.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기억에 의존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서 기억에 남는 방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네, 온몸을 갈아 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배 소장님. 승자 누굽니까? 뭡니까? 네, 오늘이 중요한 게 사실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후쿠시마입니다. 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이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오늘 그분이 아르헨티나 사람. 예, 방한을 어쩐지 했고요. 영어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은 아니던데. 그렇죠. 예, 또 아르헨티나니까 스페인어, 에스파뇰, 그라시아스. 네. 그다음에 오늘이 중요한 것이 77데이. 오늘이 정말 운이 있는 날이네요. 럭키 세븐이 두 분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왜 승자로 여기에 주목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은 요즘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정권가에서는 대충 한 4,600억 원 정도의 2분기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6천억 정도 발표가 돼서. 그래도 원래 옛날에 조단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예상되는 추정 영업이익이 10조 미만일 거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런 적이 잘 없었거든요. 정말 드물게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한두 번 있었을까 말까인데 그만큼 지난해 이후 올해 너무 안 좋은 거죠. 뭐 수급 불안도 있고 뭐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고 뭐 수요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정말 삼성이 이 감산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재고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투자자분들이 오른다 그럴 때는 늦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한 12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거에서 판 걸 빼면은 이제 순수하게 산 것만 비율, 그러니까 사들인 것만 비율을 따졌을 주식.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 12조 원 가량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7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7만 전자인데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치는 목표 주가를 9만 3전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은 12조 정도 지금까지 순 매수한 것 중에서 10조가 삼성이에요. 삼성전자 그 이야기는 곧 좀 바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이 좀 지난 8년간 이재용 회장 체제 하에서 조금 혁신 DNA를 좀 못 잡았다는 그런 진단과 분석도 있지만 그래도 삼성이잖아요. 오늘 지금 삼성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즐거우시겠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주목할 만한데 물론 이제 뭐 바이오나 또는 지금 뭐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좀 뭐 자동차 전장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는 삼성이 나름 지금 잘 운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경제방송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 소견이고요. 그렇죠. 개인적 의견이고 여러분의 투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방송 또 진행하시니까 또 항상 그거 해줘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14년 만에 최저 매출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LG가 삼성 추월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서 삼성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울고 계셨거든요. 이거 버려야 되냐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근데 오늘 최저선에서 이제 올라가려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제 귀에는 들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별로 비관적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최저는 5만 대가 최저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더 있었죠. 높은 데서 사셨나 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대가 반영되는 거죠. 삼성이 잘할 거야. 아니 원래 1등인데 요즘에 왜 이렇게 1등을 못해. 그러니까 삼성 스포츠가 최근에 죽을 쓰고 있거든요. 삼성 스포츠 단들이 뭐 야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상당히 진짜 잘한대요. 왜 그래요? 옛날에 야구도 잘했고 다 근데 지금 꼴찌 이기잖아요. 뭔가 계열사가 정해져서 더 회사별로 좀 야구, 축구, 농구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기획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종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뭐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삼성이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도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의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그런 사법 재판 리스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예, 그러니까 특유의 기술 리더십이 잘 안 만들어졌다. 그런데 조금 최근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안 본다. 특유의 기술 리더십과 관련해서 LG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도화와 질적 성장. LG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삼성은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세간의 평론가들은 또 그렇게. 윤영수 선생님 요즘 뭐 LG랑 관계 있어요? 아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두 분의 개인적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뭐 이제 요약을 하면 결론을 맺으면 저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쭉 나왔던 경제 매체들의 분석을 보니까 그렇게 피관적이지 않더라. 그런 점에서 삼성 때문에 이제 이은영 소장께서도 말씀하시기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승자로
채택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장님. 저는 유인촌 지금 문화특보, 문체특보라고 하잖아요. 이분을 지금 꼽았는데, 야, 근데 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고 이분이 여러 가지 별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원일기에 맞아요. 예, 맞이. 둘째 아들. 예, 둘째 아들. 용식이. 예, 그리고 또 그 막말 주인공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문체부 장관을 문체부 장관이 아니죠. 문체특보로 죄송합니다. 문체부 문화특보. 예, 문화특보 이분이 됐는지. 근데 이분이 지금 장관급이어서 이분이 급여를 받는 그 특보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특보는 월급은 없을 거예요. 예. 월급 없이 그냥 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특보다. 그래요. 예. 뭐 그동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분의 지금 역할이 그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 뉴스 이거를 이제 바로 잡는 걸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문체부 특보가 그런 일을 하는 자리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글쎄 저는 그건 저도 좀 몰랐네. 제가 읽었던 자료에서는 물론 그 역할이 오염수 관련된 역할이 맡겨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발탁 배경으로 이렇게 보도 관련된 걸 읽었던 것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니까 주로 이제 언론 정책의 전문성이 있으면 K컬처 그다음에 K 문화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배우 출신이 문화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인촌 전 장관이 좀 기여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올드보이로 기한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없느냐. 그리고 이제 MB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뭐 몇몇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다시 재소환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이제 드라마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드라마 있을 때. 미니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때의 이명박 역할로 연기를 했던 인물이 바로 유인촌 전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한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뭐 멀리서 봤지만 지나가다가 이명박 당시 후보가 2007년 대선에서 유세할 때 항상 유인촌 장관이 그 유세에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 MB맨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MB맨들이 지금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거의 한 15년 전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다 등장을 해갖고 대통령 주변에서 중요한 직들을 다 맡고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이 유인촌 그 문체특보가 문체부 장관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라든지 또 그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좀 강경하게 사퇴 뭐 압박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좀 강압적인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이 시대적인 분위기와 맞는 건지 참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 성재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올드보이여서 네. 이렇게 귀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탁월하다.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알고 싶다. 이현영 소장은 네. 뭐 배우 노주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니 저는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을 선택한 이 대통령의 인사 리더십 정말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유인촌 전 장관이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자기가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였는지를 모르죠. 모를 거예요. 네. 그런데 요새도 연극 무대에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유인촌 전 장관이 자신의 극단을 만들었죠. 유시어트라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고 나온 이후에 그 극장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유 전 장관이 아직도 그 연극을 하더라. 그래서 잘 봤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전원일기로 유명하잖아요. 우리한테나 유명하지. 유인촌 특보 그러면 근데 젊은 사람은 근데 요즘에 왜냐면 TV에서 또 전원일기 재방송을 다시 해요.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유 전 장관의 특보로 돌아온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언뜻 들었냐면 그 아버지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최불암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최불암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용씨가 그런 거 물이나 웃지. 하지 마요. 네, 하지 마세요. 네. 추워요. 그리고 PD님이 충격에 휩싸였네요. 네. 이게 지금 MB맨들의 너무 지금 대통령 주변을 싸우고 있어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MB와 뭔가 좀 야합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원래 대통령의 측근은 검사들밖에 없는데 검사들만으로 내년 총선을 돌파하기 어려우니까 MB 측근들과 지금 손을 잡았다. 근데 지금
그 TK나 이런 지역에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인사들이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상당히 현역 의원들을 좀 누르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여권이 일부가 그렇죠. 탄탄한 탄탄한 일부가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깃발 들고 계속 그런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러 명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당 무소속 친박연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MB계 무소속 그렇죠. 친박연대 검사계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8년에 그런 경우가 있고 무소속 친박연대.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성공했었어요. 그때. 이 소장 말씀은 바람이 일으켰죠. 무소속이 그때 30석 가까이 네. 당선됐어요. 그랬죠. 친박연대도 아마 두 자릿수 친박연대도 그렇죠. 그때 그거는 이제 무소속은 아니고 정당 만들었을 그렇죠. 때. 서청원 네, 대표였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예. 후보자들이 바글바글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요. 나머지 4부에서 계속 얘기를 해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3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7일까지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여러분 꼭 받아주십시오.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화 받으셔서 뭐 들었느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뭐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간단한 도움이 저희한테는 큰 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7일까지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부에 이어서 4부도 계속해서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패자. 네,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패자예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도 관록의 정치인이죠. 여당 대표. 엄경영 소장님은 추미애 이 전 장관을 천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천재. 평가하셨는데. 아니 여당 대표도 했었고 또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다. 정치권의 이야기입니다. 분석인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강성 지지층 내에서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평가 또 전반적인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 지금 민주당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는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외연 확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게 지지율상으로도 물론 직접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과 얼마나 연결되는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발표된 이제 한국갤럽조사 개요는 일부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은 33%로 제자리인데 직전 조사 비교해서 더불어민주당은 32%로 2%포인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이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그래도 좀 매연 확장을 해야 그래도 내년 총선에 이 당선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고 지금 167석인가요? 지난 2020년에 당선됐을 때는 180석에 압승을 거뒀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부각돼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격을 한다. 정조준을 했다. 기회주의자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왜 대표 시절에 나를 어떻게 인사 조치하란 말을 그런 걸 대통령에게 왜 건의를 하느냐.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대표만 빼놓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간디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중도층에서 설득력을 가져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추 전 장관의 이런 행보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그럼 총선이면 본인의 지역구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후보인 고민정 의원이 있거든요. 근데 고민정 의원은 지금 얼마나 고민이 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뭔가 좀 환영을 받는 상황은 게다가 아들까지도 재수사를 한다 그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 환영받을 곳이 없는 거 아닌가 추미애 전 장관. 그래서 패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조국 전 장관이랑 같이 신당 추진설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조응천 의원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거고요. 많이 신당 되면 네. 장관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 절대로 전직 장관들끼리. 추미애 전 장관은 절대로 창당할 그럴 분은 아니에요. 장관당 그게 빵 터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치율에 차질.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있었죠. 호남 광주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얘기는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고민정 의원이 이제 지역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거기 오신환 그 서울 부시장 그분이 나온다는 얘기가 전 서울 부시장 정무부시장 예. 그분이 나오는데 오세훈 시장의 조직을 받아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렇게 되면은 막상막하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그러니까 그거는 신당 추진설은 종천 의원의 주장이다. 주장이고 실제 추미애 전 장관은 절대로 민주당을 지킬 사람이지 나갈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지난 정권 때의 개연성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에 치열하게 맞붙었던 이유가 이른바 이제 수사 지휘권도 발동을 하고 했었던 이유가 이제 조국 전 장관 건과 맞물려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불거졌고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약 대선 후보로 오르는 상황이 됐고 그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으로서는 정치적인 불명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때 날 자르지만 않았으면 그쵸. 내가 끝까지 검찰 개혁을 했을 텐데 날 왜 그렇게 인사 조치를 사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체계는 그런데 본인의 책인가요? 하여튼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책 내용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질성이냐 경질이 된 거냐 아니면 사임을 한 거냐 그게 굉장히 다르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경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임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사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원한다. 보궐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만 본인이 다 준비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근데 그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결국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네. 이 소장님 저는 패자. 패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 양 고속도로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 네. 사실 지금 다시 그 빌런 리더십이라는 게 다시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아니 좀 원희룡 장관님을 보면은 예전에 그 서울시장 오세훈 그 시장의 그 무상급식 때 직을 걸겠다 이게 지금 떠오르거든요. 이분이 그 영상을 보면은 기자들이 이제 그 계속 물어보는 과정에서 준비가 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툭 던진 말처럼 보여줬어요. 영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정치 생명 장관직을 걸고 내가 은퇴 정치 생명까지도 걸겠다라고 얘기했고 민주당도 당 간판 내릴 정도로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 말을 한 그 기준은 그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걸 내가 알지 않았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알았다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지난 그 국토부 국감 때 한준호 의원이 물어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간판 내려라 말을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소속된 정당의 간판도 지금 내려야 될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적 공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진위 여부가 규명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쵸.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원희룡 장관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백지화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2017년 1월 달에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사업이니까 상당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비용 편익을 따져 보면은 이게 들어가는 이 공사 비용이나 인프라 비용보다는 그 효과가 없어서 원래는 이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그쵸. 그런 예타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사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다음에 2022년 3월 달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대선 전에 타당성 조사에 이제 대선이 있었던 그 달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올해 5월 달에 기존의 이 하남시의 강일 JCT에서 출발을 해서 양평군의 양평 JCT로 가는 여기가 이제 양서면입니다. 이렇게 가는 기존 안이
기존 안이 강상면으로 이제 수정한 29km를 더 가는 이제 안으로 바뀐 게 언제 이제 받아들여지냐면 올해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노선 수정안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게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있어요. 저도 이걸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취재를 많이 한 기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용역을 한 회사가 중요해요. 이 용역을 한 회사가 무슨 이유로 이 용역을 프로젝트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그 결과를 양평군이 받아들입니다. 양평군이 이제 받아들여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이 사안이 이제 불거지면서 원희룡 장관이 백지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저는 핵심은 올 5월에 있었던 이 보고서의 용역 기간이에요. 용역 기간을 어떻게든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지금 이게 그 핵심은 이 원희룡 장관이 직을 걸고 정치 생명까지 걸었거든요. 그거는 김 여사 땅이 몰랐다는 전제인데 지금 그게 알았다라는 영상도 나왔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그 민주당의 그 양평 지역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이 들었다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다. 그 당시 군수에게. 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여기를 좀 바꿔야 된다. 이 위치를 종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양평에 있는 거는 사실은 좀 알려져 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 이유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을 이유로 이 노선이 바뀌었냐 그게 연결고리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사실 핵심인 것이고 알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양평 지역이 여기가 공흥지구라 그래가지고 장모 그 아파트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몰랐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이미 지금 대통령 정권 교체된 이후에 재산 신고할 때도 그 다 나왔었어요. 그 땅 가지고 있는 거 자체 강상면이 다 나와 있었고 김 여사가 갖고 있었던 필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고 사실 정치권 주변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 그 의원하고 이 원희룡 전 지금 이제 장관 이 셋이서 같이 술 먹으면서 나가라 둘 중에 하나가 나가라 내심은 원희룡 장관에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나가고 그래서 김은혜 그 의원이 나갔었다. 저는 그 설은 별로. 근데 왜냐하면 제주도지사 한 사람한테 경기도지사로 나가라고.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현영 선생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저는 정확하지가 않은 내용은 그렇죠. 자칫 더 큰 주변에 그런 정치권 주변에 그런 얘기가 그런 거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일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받은 쪽이 그렇죠. 5월 달에 그걸 왜 바꿨나. 왜냐하면 기존대로 가면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안 가고 이 용역을 거쳐서 바꾸었다면 그게 그 내용의 이 언저리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가족들의 그 땅과 가깝게 종점을 연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느냐. 그 의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방금 전에도 이현영 소장 이야기는 그것을 원희룡 장관도 알았고 알았냐 몰랐냐. 원희룡 장관도 마치 그 이유 때문에 바꾸어 준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용역회사 불러가지고 그 용역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역 보고서에 따른 그 절차, 그러니까요. 행정 절차는 다 그 저기 요새는 다 전자문서화로 다 남잖아요. 사인하는 것들이. 그걸 보면 지금 돼요. 배 소장님은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오픈하면 되는 거 공개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제가 패자로 꼽은 이 원희룡 장관 얘기인 거예요. 이 원 장관은 이게 지금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건 건지 아니면 본인이 자력으로 이렇게 한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아니 근데 아까 뭐 그러셨잖아요. 뭐 오래 준비한 것 같지 않고 그냥 나온 거 던졌거든요. 근데 제가 던졌다면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아니죠? 옛날에 그 경기도지사 안 나간 거에 대한 약간의 이번에 내가 좀 이거 내가 좀 뭔가 나에 좀 부각시켜야 되겠다 존재를. 그거 좀 오바시다.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이건 뇌피셜입니다. 이제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돌아요. 정치권 주변에는 원희룡 장관이 너무 이게 뜬금없이 던졌다.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원희룡 장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 백지화를 해버린다고 해서 과연 이게
수습이 될 사안이냐면은 수습 안 되죠. 그러면은 오랫동안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고 비용 편익 때문에 이걸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와 또 염려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통과된 걸로 결정이 됐고 또 중요한 것은 강화 IC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교통을 해결하면서 서울까지 빠르면 한 15분까지도 올 수 있는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와서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화 잠깐만요. 강화 방송 이렇게 해야 돼요. 강화 IC인데 이 강화 IC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그런 이야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강화 IC만큼은 양평군 예산으로도 좀 무리하지만 할 수도 있다. 도로 전체 다 백지한 그렇죠. 거 이제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네. 정도였는데 그걸 백지한다고 해서 이 수건 사업에 대한 요구를 양평군은 지금 발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게 만약에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 김건희 여사나 여하튼 김건희 여사 가족과 관련해서 무관한 일이라면 누군가가 왜 무관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원희룡 장관이 고군분투할 일이 아니라 이 선을 분명히 누군가 그어줄 수 있는 근거와 해명을 가지고서 제시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지사 하면서 올라올 때도 갑자기 그냥 제주도민들에게 정말 불편함을 주고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지금 또 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지금 강상면 그 양평 군수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군수인데도 반대를 하고 지금 나왔거든요. 백지화를 반대했죠. 네, 백지화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의도 보통은 이게 당론 형성이라고 그래서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툭 던지고 이분이 돈키호테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국민들이 이런 분은 장관직에서 정말 해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은영 소장이 그렇게 이제 개인 인물평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개인의 의견이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이다. 그렇게 해서는 이 사안이 풀어지는 않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승부처 30초씩 우리 배 시장님. 저는 IAEA 후쿠시마 이슈도 워낙 지금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로시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해명을 할까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진 내에서도 예. 이견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거나 일본이 계획대로 한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 필터와 정화되는 효과는 누리지 않겠냐라는 걸 설명했다고 저는 하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꼽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또 외국을 나가세요. 순방을 나가시는데 지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가시는데 거기 나토 회의에서 또 일본 4개국 정상회담이 있는데 다시 일본과 다시 한번 일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좀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특히 런던 협약을 지금 일본이 위배하고 있어요. 바다를 더럽히는 이 행위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런던 협약이 어떤 폐기물도 바다에 투하지 않는다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